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 방송 92.7MHz DJ 손정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 해서 오늘은 78살 엄마 인생의 마지막 반란, 그리고 7, 80대 노인 별곡,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78살 엄마 인생의 마지막 반란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를 떠나 동해의 작은 도시 속초에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살고 있는 78살 강미자라 합니다. 남들은 아들 잘 키워 호강만 남았다고 했지만 제 삶은 호강이 아닌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어 제 인생의 마지막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독한 할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독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녀가 태어났을 때 저는 한 지붕 아래 북적이며 사는 것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쇠뇌하며 살았죠.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지긋지긋한 이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유기농이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는 까다로운 손녀 세아의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습니다. 현미밥에 어젯밤 미리 재워둔 한우 장조림, 살짝 데친 유기농 브로콜리, 행여나 귀한 소녀가 탈이라도 날까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은 빵을 좋아하는 며느리를 위해 토스트를 굽고 밥을 고집하는 아들을 위해 국을 데웁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탁기 2대를 돌리고 난 후였습니다. 색깔 옷과 흰옷은 기본이고 며느리는 자신의 실크 브라우스와 남편의 와이셔츠는 반드시 손빨래를 따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니까요. 그들의 옷감이 상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질 일이고 제 손목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집을 나선 뒤에는 청소가 시작됩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오후 5시까지는 제 유일한 수입원인 단골 주문 반찬을 만들어 배달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다시 저녁 식사 준비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물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소녀가 제 품에 와락 안기며 할머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월급 주는 사장이 직원을 대하듯 서늘하고 딱딱하게요. 어머니, 청소는 구석구석 다 하셨어요? 오늘 제 손님들 오기로 했으니까요. 먼지 하나 없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 반에 차려주셔야 해요. 세아 학원 끝나고 오는 시간이랑 딱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반입니다. 그 정확히라는 단어에는 단 1분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지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보란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드라마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아, 진짜 머리 아파. 새벽부터 뼈가 부러져라 일하고 잠시 갖는 그 짧은 휴식마저 소음 취급을 당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소리 없는 기구 같은 존재구나. 저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없는 가정부,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 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지독한 감기 몸살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던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쪼그려 앉아 일하느라 망가진 무릎까지 욱신거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끙끙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빼꼼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요.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아 먹을 간단한 죽이라도 끓여 주실 수 있으시죠? 온도계는 39도를 가리키고 숨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듯 아픈데 며느리가 걱정하는 것은 시어머니 건강이 아니라 오직 저녁밥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아파도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 수십 년간 저를 괴롭혀왔던 무릎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의사는 닳아버린 연골을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한다고, 더 미루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학의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첫마디는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습니다. 수술이요? 비용은 얼마나 나온대요? 입원은 며칠이나 해야 하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 제 말에 아들은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어떡하죠? 지연이 혼자서는 절대 못할 텐데. 쿵 하고 무거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늙은 어미가 수술대에 오른다는데 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돈과 집안일이었습니다. 제 건강, 제 고통은 이미 그의 걱정 목록에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결국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헐렁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수술실 앞에서 순수를 기다리는데 젊은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다들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8평생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찢어질 듯한 통증보다 물 한 모금 달라고 말할 사람 하나 없다는 외로움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며느리가 던진 첫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가보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은 가능하신 거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아, 의사가 한 달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네? 한 달 동안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가사 도우미라도 불러야 하나요? 안 그래도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시어머니의 수술비보다 한 달짜리 파출부 비용이 더 아깝다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돈 한 푼 받지 않는 무료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화장실을 가려다 그 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소곤거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하지 않아? 사는 게 너무 빡빡해.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제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한번 마음 편히 부르지도 못하겠고 우리끼리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이제 무릎도 저러시니 앞으로 병원비는 또 얼마나 들겠어?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다던데 실버타운 곳 한번 진지하게 알아볼까?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프기 시작하자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내다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족을 위해 제 청춘과 건강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치워버려야 할 짐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이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일본으로 온천 여행 가려고요. 3박 4일 정도로요. 저는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에이, 엄마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저희끼리 다녀오는 가족 여행이에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평생을 부여잡고 있던 마지막 미련이었을 겁니다. 좋다. 인생을 종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늙고 병드니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해.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주마. 아들 가족이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이만큼 참았으면 충분해. 78평생 남을 위해서면 살아왔지 않는가. 이제부터는 오직 나 강미자를 위해 살아보자. 여행 둘째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좀 팔고 싶은데요. 금매로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내뱉었습니다. 하늘이 도왔을까. 집을 내놓은 지 단 사흘 만에 집을 사겠다는 신혼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 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셨나 봐요.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내 편인 오랜 친구 영옥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친구는 잘했다 미자야. 100번 1000번 잘한 결정이야 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짐들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는 뭐고요? 어머니 지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 역시 당혹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또 가장 단호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이사 가려고. 이 집 오늘부터 내 집이 아니다. 네? 이사를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리고 집이 어머니 집이 아니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회개망측한 말씀이세요? 회개망측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을 팔았다. 그 말이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저희랑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어머니 지금 제 정신이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지난 30년간 목구멍에 걸려있던 모든 울분과 서러움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알았을 해야지. 내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오롯이 너희 가족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거라.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요양원 알아보자고 한 건 기억나니? 내가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때 집안일 걱정부터 하던 건 잊었어? 내 빨래는 더럽고 따로 빨라고 하고 저녁 식사는 1분도 어기지 말라고 닥달하던 것도 전부 잊었냔 말이야. 그제야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똑똑히 들으라. 이 집은 내가 시장바닥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번 돈으로 산 내 집이다. 너희는 이 집에 몸만 들어와 살았을 뿐 관리비 한번 내본 적이 있더냐? 내가 매일 새벽부터 너희 세 식구 시중 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거 전부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얼마인 줄 아니? 아들 민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에는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하는 그러나
하지만 아들의 다음 한마디에 그 작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럼 집 파신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늙은 어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미의 재산에 대한 걱정이었던 겁니다. 내 돈이다. 내가 알아서 쓸 것이다. 속초에 바다에 있는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내 남은 인생 너희 같은 것들한테 손 안 벌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내게 이기적이라니.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부터라도 이기적으로 살아볼란다. 70년 넘게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다. 나는 내일 아침 이사 가니 너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집에서 짐을 모두 빼거라. 새 주인이 이사 들어오는 날이니까.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수십 년 묵은 재정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삿짐 차에 올랐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 백밀러 속으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저 감옥에서 탈출하는구나.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속초. 차에서 내리자 짠내나는 바다 내음이 곳곳을 스쳤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을 열자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온 첫날 밤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대신 자연이 들려주는 평화로운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속초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민혁이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내 앞에 선 아들은 장모님 댁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연이가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며 매일 운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는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단다. 더 이상 누구의 시중도 들고 싶지 않아. 대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효도다. 나는 그날 아들에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너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지금 나는 속초에 온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고 텃밭을 가꾸고 새로 사귄 이웃 할머니들과 웃고 떠들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직 나 강미자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서정주의 우리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은비녀 꽂으시고 옥색 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면 천사처럼 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들 밤을 지새우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어대면은 어머님도 울었답니다.
길을 가르시고 분단장 굽게 하고 내 손잡고 걸으시고 마을 어기 보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년 사시는 줄 알았었네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 딸은 울었답니다 마을 어기 보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 딸은 울었답니다 막내 딸은 네, 계속하겠습니다. 7, 80대 노인 별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청자님들도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일 겁니다. 길더라도 천천히 읽고 생각하는 30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차분히 하나씩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 후반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하고 즐기며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보아서도 못 본 척 넘어가고 내 주장 내세우며 누굴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살았다느니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는 등 스스로를 죽음으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짓들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생의 환희가 아닌가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노인의 절약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있는 돈을 즐거운 마음으로 쓸 줄 알아야 따르는 사람이 많은 법입니다. 축구에서 전 후반을 훌륭히 마치고 연장전에 돌입한 당신의 능력을 이미 관중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연장전에서 결승점을 뽑을 욕심은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멋진 마무리 속에 유종의 미를 꿈꾸며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산을 모으거나 지위를 얻는 것이 경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황혼의 영혼은 인생은 이제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노력해서 나이 먹은 것이 아니라면 나이 먹은 것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듦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권위도 지위도 아닙니다. 조그만 동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잊어야 합니다. 살면서 쌓아온 미움과 서운한 감정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추한 꼴 안 보이려는 것이 인간이 버려서는 안 되는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감수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약간의 불편, 지위의 상실에서 오는 자존감의 상처, 가정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사고방식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인 부모 자식 관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식도 결국은 남입니다. 그저 제일 좋은 남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며칠만 못 걸어도 우울증에 빠지고 건강도 나빠져 폐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면 결국 걸으면 살고 못 걸으면 죽습니다. 100세까지 활발하게 걷게 만들어주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의 72.6%는 단백질 섭취가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피부, 장기, 머리카락, 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단백질은 젊음과 정력을 유지하는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생성에 관여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음식 3가지가 있는데 우선 돼지 목살 수육입니다.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의 경우 등심보다는 안심이 높고 돼지고기는 삼겹살보다 목살이 높습니다. 조리 방법은 불에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서 기름을 뺀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가장 잘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는 돼지 목살을 삶아서 기름을 쫙 뺀 수육입니다. 중년이 되면 고기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 육류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고기를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식사 전이나 식사 중간에 식초나 레몬을 물에 희석해 마시면 됩니다. 식초는 위를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청국장입니다. 건강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고기를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 대신 콩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에 비해 흡수율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도 식물성 단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다면 콩보다는 청국장이 좋습니다.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100g당 17.8g의 단백질을 함유하지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청국장을 먹으면 바실러스균에 의해 발효가 되면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성해 100% 가까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달걀을 푼 황태 해장국입니다. 황태는 100g당 단백질이 79g이나 되는 단백질의 지존입니다. 게다가 단백질의 조성이 좋아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태 껍질에는 많은 양의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70%, 관절 연골의 53%를 차지하는 성분으로 근육의 탄력을 높여주고 동안의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라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함이 생명입니다. 일시적으로 몇 번 하는 것은 몸에 이득이 안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자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운동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건강이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걷든 저녁에 걷든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산책하듯 30분 정도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파 잘 못 걷는데도 걸어야 할까요? 예, 무릎이 아파 얼마 못 걸으면 몇 번으로 나누어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10분 이상 걸으면 무릎이 아파 쉬어야 한다면 하루에 10분 걷는 것을 3번 해서 30분을 채우면 됩니다. 매일 양발을 가볍게 벌리고 서서 발바닥을 마루에 밀착시킨 채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 스팟을 하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수명과 직결됩니다. 일반적으로 40대가 넘어서면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하니 100세가 되면 근육의 40%밖에 안 남게 되므로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끈불끈한 팔 근육이나 복근은 미용을 위한 사치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튼튼해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서
엉덩이를 1인치만 띄우고 그 자세로 몇 초나 버틸 수 있는지 측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을 90도로 유지해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허리를 곧게 펴서 상체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며 허리를 곧게 펴서 그 자세로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당신의 허벅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10초도 못 버틴다면 빨간불입니다. 당신은 허벅지 강화를 근육 강화를 위해 매일 스쿼트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무릎 연골은 일반적으로 65년 정도 사용하면 닳아서 얇아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으나 65세쯤 무릎 연골이 없어지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65세는 청춘인데 무릎이 다 따라버리면 나머지 30년은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무릎과 발을 보호하려면 집에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집 안바닥이 타일이나 대리석 등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바깥의 아스팔트나 흙보다도 딱딱합니다. 특히 집안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걸을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집안에서 맨발로 지내다 보면 실외보다 발의 충격을 훨씬 더 받게 됩니다. 발이 고장나면 연쇄적으로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줘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발은 안 아프고 무릎만 아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은 통증에 둔감해 이상이 생겨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무릎 통증의 원인이 발에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운동화만 신어도 무릎의 수명을 5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슬리퍼는 밑창이 얇아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짐에서 신으면 무릎에 걸리는 충격이 많이 완화되어 무릎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족저 근막염 등 발바닥 통증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자 불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고 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도 있듯이 세월도 마찬가지 내게 다가오기만 하지만 나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가는 세월 붙잡으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보았자 다시 올 리 없고 오는 세월 거부해보았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맹자는 떠나가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는 것은 막지 말라 했듯이 가는 것은 무리하게 쫓아가지 말고 다가오는 것은 억지로 거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는 뜻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운명처럼 만나게 되고 또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잡지 말라는 맹자의 인생 철학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번에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검은 콩 한 말과 흰 콩 한 말을 섞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원래대로 구분하려면 한나절이 걸려도 부족합니다. 신뢰를 쌓는데도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 수많은 말을 합니다. 말은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요리사가 칼을 대하듯 주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담는다면 말 또는 글로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화를 소개하면 어느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세탁소 전부를 태웠고 며칠이 지난 후 아파트 벽보에는 사과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사과문에는 옷이 모두 타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가 붙은 후 한 주민이 공고문 아래 글을 적고 갔습니다. 당연히 옷 종류와 수량을 적어놓은 글인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아저씨, 저는 양복이 한 벌뿐이지만 보상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에 대해 어떻게 변상을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 주민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이 자진해서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글이 공구문 여백을 빼곡히 채워갔습니다. 그 후 누군가 금일봉을 전했고 금일봉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누군가도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아파트 벽보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다름 아닌 세탁소 주인의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구어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와 제 가족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손님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주신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의 폭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 합니다. 나비 효과처럼 혼자만의 작은 선행과 배려로 시작된 일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만큼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도 가진 것이 적은 사람도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화산재에 덮였던 폼페이에는 원래 5만 명이 살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비세비우스 산의 대폭발이 있기 전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며칠 동안 노예와 가난한 시민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습니다. 결국 파묻힌 2,000명은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저택을 지키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태풍의 뿌리가 뽑히는 것은 큰 나무이지 잡초가 아닙니다. 자신이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별에 놀러온 여행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곳에서 소풍을 끝내는 날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둘째, 동행자가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기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여행 간 호텔에서의 치약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줄을 알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밀이 없고요. 또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이고 나 혼자 죽는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모르는 3가지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낫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훌륭히 떠나가자입니다. 고 김수환 주경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정치가이자 학자 사마광에게 제자 유세안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만 개의 한자 중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글자 한자만 고른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마광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 글자를 고르라면 정성성을 고르겠다. 성이란 말은 언과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 합해진 글자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니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게 성이다. 인생은 하루를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인생을 채울 때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인생에 있어 성실은 우리가 걸어야 할 최선의 길로자이자 우리를 방어해줄 최고의 무기이며 성공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1865년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한 철강회사에 찰스 슈라는 사람이 정원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슈왑은 정원만 청소하면 되었지만 공장 내부까지 말끔히 청소했고 이러기를 계속하자 관리자들의 눈에 띄어 직공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직공이 되었어도 여전히 성실했고 사무원으로 발탁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기에 카네기를 보좌하는 비서로 승진했습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슈왑은 수압을 지켜봐왔던 카네기는 머리 좋은 회사의 중력들을 제쳐두고 초등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했지만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해온 슈왑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카네기는 슈왑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성실과 겉면의 정신적 바탕 위에서 이 회사는 성장하리라 믿네. 자네가 지식과 조언이 필요하면 박사, 석사학위를 가진 자들을 채용하면 되니 그 점은 염려 말게. 성실은 학력이나 지식보다 값지고 성실보다 나은 지혜가 없다네. 세상은 영리한 사람들이나 영웅들에 의해 변화될 것 같지만 슈왑처럼 한결같이 성실한 이들에 의해서도 변화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정성을 들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야 할 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행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이고요.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바엔 기꺼이 짐을 짊어지세요. 언젠가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하는데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겠죠. 한 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손 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짐을 한번 져보세요.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은 거지? 별일 없지? 아프지 마. 나도 누군가에게 고맙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늘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면 당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두 없는 발을 원망하지 말고 발 있는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그 늙는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가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나와 차 열쇠를 찾았습니다. 주문이 없어서 다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토마토와 감자, 선반을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그것을 차 안에 놓고 내릴 수도 있고 차가 도난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차량 종류와 차 번호 등록을 알려주고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마눌님에게 야단 맞을까봐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여봉 열쇠를 차에 두고 내렸는데 도둑 맞았어요. 긴 침묵이 흐르더니 마누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용실 갈 때 차로 당신을 태워서 슈퍼마켓에 내려줬잖아, 이 바보야. 나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 데리러 언제 올게요? 그러자 마누라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럴 수 없어, 이 영감택이야. 지금 나는 차 도둑놈으로 몰려 경찰서에 잡혀와 있거든. 참 혼자 웃을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침을 여는 축복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언어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의 행동에 겸손이 있게 하시며 저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준 것을 곧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목마른 이에게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스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소망 잃은 이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찬미가 들꽃의 향기처럼 세상에 가득 퍼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의 마음과 행동, 언어로 그려진 그림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종일토록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복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일청의 산다는 것은 에 대한 노래가 어디로 가야 하나 멀기만 한 세월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고 싶어 그래도 난 분명하지 않은 발길에 몸을 기댔어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가를 빛과 같았어 여기 있어가 끝이 아닌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산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 때 다시 나의 창을 두드리는 그대가 있고 어둠을 거둘 빛과 같았어 여기 있어가 끝이 아닌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산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우린 기쁨처럼 알게 되고 산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한 거지 날마다 난 태어나는 거였고 난 날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지 내 어깨 위로 짊어진 삶이 너무 무거워 지쳤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